네, 안녕하세요. 2025년 제2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은요, 사회복지 실천론 중에서 제2장이죠. 사회정의와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기존 교재들이 이 장에 대해서 주로 제목들이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이렇게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에 보면 이제 사회정의라는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본 수험서가 이러한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의 내용도 또 이렇게 충실히 반영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 시험의 경향에도 반영된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 공감 수험서입니다. 교재 30페이지 보시면요. 또 우리가 하나라도 또 빠뜨리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출제 영역과 출제 분포 그리고 흐름 읽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7년간의 출제 영역을 보면요. 가치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윤리가 뭐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가치와 윤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고요. 또 레비의 전문직의 가치 3가지를 제시했거든요. 이 전문직의 가치 3가지가 무엇인지를 구분함과 동시에 그 각각의 가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가치들을 또 골라내는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3번째는요, 윤리적 쟁점과 갈등인데요. 사회복지 실천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때문에 이러한 윤리적 갈등이 생기는지, 이런 윤리적 갈등, 윤리적 쟁점 요거를 찾아내는 문제들 나옵니다. 2024년 바로 올해죠. 22회 문제에서도 이런 윤리적 쟁점, 뭐 때문에 지금 충돌하는가, 충돌하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거 출제되었습니다. 자, 인권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 한 3개 정도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출제 경향이에요. 최근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다가, 비교적 우리가 시험이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0년 동안 나오지 않다가 19회, 20회에 출제가 되었고, 올해 22회에도 출제가 된 굉장히 새로운 분야입니다. 우리 공감수험서에서 이 인권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 영상도 보시고 책에다가 밑줄 그으면서 꼼꼼히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 매우 높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여러분들 미국 사회복지사 아니죠? 한국사회복지사 하실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한국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제대로 알고 있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어때요? 7년 동안 5번 나왔으면 거의 매년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출제 경향은 뭐냐면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2023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24년에 처음으로 개정된 윤리강령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개정 초반이기 때문에 윤리강령 조항 자체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혼선이 있고 아직 이렇게 널리 퍼뜨려지고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리고 출제하시는 분들도 뭔가 시험의 안정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괜히 오답이 생기거나 논란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2025년에 시험을 보실 여러분들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해서 기존의 문제처럼만 공부하셔서는 안 되고요. 기존 문제로 풀었을 때는 답이었던 게 답이 아닐 수도 있고 오답이었던 게 정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의 문제를 개정된 문제에 비추어서 정답과 오답을 새롭게 구분해 내셔야 됩니다. 정답이었던 게 오답일 수도 있고 오답이었던 게 정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로운 윤리강령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31페이지로 넘어와서 훑어보기 보겠습니다. 2장 사회정의와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에 대해서는요, 자, 크게 4가지 토막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가 무엇이고 윤리가 무엇인지, 둘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복지 장면으로 와서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윤리가 무엇인가 나와 있죠.
그리고 레비의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이제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따 본문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적 결정의 철학적 근거, 윤리적 절대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윤리적 갈등이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번 시험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요거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3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입니다. 자, 1절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볼게요. 가치, 윤리 두 개를 많이 이제 섞어서 출제를 해서 정확하게 가치를 알고 있는가, 윤리의 개념을 알고 있는가, 성격을 묻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자, 가치라는 거는 여러분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더 선호해, 그런 거를 하면 더 바람직하지, 요 정도예요. 그래서 가치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이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죠? 제가 추구하는 가치 다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기호식품도 우리가 누구는 커피를 좋아하고 누구는 우유를 좋아하는 것, 누구는 차를 좋아하는 것,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선호하는 것, 좋아하는 것의 차이죠. 가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치의 특성을 보면은요, 개인, 집단 또는 어떤 문화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신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에는 좋다, 뭐 이런 의미, 그리고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런 건 있지만 옳고 그르다에 대한 판단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시험에 한 번 언급됐었는데요. 가치가 왜 그게 바람직한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 없대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형성되기 때문에 왜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치가 사회복지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 그러면은 인간의 존엄성 지켜줘야 되고 인간의 자기결정권 존중돼야 되고 비밀보장 해줘야 되고 이거 기본으로 알고 있죠. 그게 바로 다 사회복지가 중요시하는 가치들입니다. 기본적인 가치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물론 경제학이나 경제 분야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는 또 다르죠. 거기는 뭐 효율 이런 거. 작은 어떤 자원이나 비용으로 많은 성과를 내는 거 중요시하지만 사회복지는 그렇게 효율을 중요시하지는 않아요. 이왕이면 효율성이 있는 것도 좋지만 어떤 사람과 관련된 일에서는 꼭 그렇게 효율만을 따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학문과 어떤 분야에 따라서도 좀 직업적인 그 가치는 좀 달라집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이제 레비가 사회복지에서 중요시하는 세 가지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시험에 조금 나왔었죠. 자, 사회복지 전문직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자, 슬라이드에도 나와 있죠. 사람 우선 가치예요. 사회복지사라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나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분들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정말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오래 반복되고 사회복지만이 아니라 뭐 국가의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들을 통해서 많이 도와줬어. 그런데 이 사람이 또 클라이언트로 오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투자해서 도와줬는데도 별로 변화의 의지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맨날 그대로고 오히려 서비스를 거부하고 이런 거 많이 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안 돼. 여기까지야. 더 도와줄 필요도 없어.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회복지는 그런 인간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 가능성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레비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라고 제시한 첫 번째가 사람 우선 가치, 사람에 대한 바람직한 생각. 뭐죠? 사람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엄성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기 위해서 조금 더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과 우선 가치인데요. 인간을 위한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잖아요. 그때 과연 이러한 선택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결과라는 거는 인간에게 바람직한 결과여야 된다는 거죠. 다른 어떤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바람직한 결과가 돼야 됩니다. 자, 결과 우선의 가치의 예를 보면 부적절한 교육과 주택 문제 등 사회 문제를 제거해서 인간이 좀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것, 이런 거죠. 그죠? 평등한 기회를 부여해서 차별 금지, 누구나가 다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결과, 이런 것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게 바로 다 결과 우선 가치가 반영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수단 우선 가치인데요. 인간을 다루는 바람직한 도구에 대한 가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보장해줘야 되죠.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 보장해줘야 되죠. 이거 누구나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수단 우선 가치인데요. 수단 우선 가치는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들인 거예요. 우리가 왜 비밀 보장해줘야 되는지 알아요?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기 때문에 비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되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내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할 권한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 그 클라이언트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큰 테두리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수단, 이런 것들이 바로 수단 우선 가치입니다. 자기결정권 존중해 주는 거, 비심판적인 태도를 유지해 주는 거, 비밀 보장해 주는 거 모두 다 수단 우선 가치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관련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잠깐 뒤에 한번 볼까요? 281페이지에 보시면 2024년 22회 시험 출제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28페이지에 보면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가진 전문성, 지식, 기술 이런 것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물어보고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하는 거죠. 자, 이런 거 어떠한 어떤 그 가치인가요? 무엇을 존중한 거죠? 비밀 보장인가요? 전문적 관계 유지인가요? 이것도 관련되는 거겠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윤리적 쟁점과 관련해서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비가 제시한 전문직 가치의 분류 내용 예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윤리이네요. 자, 03번 윤리인데요. 자, 윤리의 개념을 보면요. 행동화된 가치예요. 가치는 조금 더 추상적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라면 윤리는 그 가치에 비추어 보아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가치와 윤리의 관계를 보면요. 자, 가치는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라면 윤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입니다. 가치가 제시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윤리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의 개념이 있는데요. 윤리라는 거는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는요. 사회복지사들이 복잡한 실천 분야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준거 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에 요거 한번 나왔었어요. 사회복지 실천 윤리의 기능 및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 윤리 또는 윤리 강령은요.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직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좋은 실천을 하자라는 방향 제시도 있거든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자, 사회복지 실천 윤리는 클라이언트도 보호하고 사회복지 전문직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돌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 여러 가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치들 사이에 관계를 정립할 때도 도움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윤리적 결정의 철학적 근거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다 보면 아, 이게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헷갈릴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외는 없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윤리적 절대주의예요. 대표적으로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 판단의 기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바로 윤리적 절대주의입니다. 어떤 도덕적 가치 판단의 보편 원리,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외란 없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을 선택할 때 항상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게 바로 윤리적 절대주의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보장이라는 거는 예외가 있죠. 그죠? 어떨 때 예외가 있나요? 교수님, 클라이언트와 상담 중에 나누는 얘기는 모두 다 비밀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외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클라이언트가 한 내용 중에 클라이언트 자신을 해치는 내용, 타인에게 해가 되거나 어떤 사회에 해를 끼치는 내용에 대해선 비밀을 보장하면 안 되고 오히려 비밀 보장을 깨더라도 클라이언트를 다치게 하면 안 되고 타인이나 사회에 해를 입히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어떤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윤리적 상대주의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비밀 보장도 그렇고요. 자기결정도 그래요. 자살과 같은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상대주의에 근거한 결정입니다. 자, 그래서 윤리적 상대주의는 뭐냐면요. 어떠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에 따라 다양하다고 보는 철학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비밀보장, 자기결정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예외가 있기 때문에 윤리적 상대주의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6페이지 사회복지 실천과 인권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28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2024년 22회 문제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다른 교재에 이제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권 그러면 여러분들 뭐 천부적 이런 얘기 아시죠? 하늘이 부여한 권리다. 이런 거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그 정도로 쉬운 난이도로 나오지는 않고요. 자, 회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인권의 특징, 천부성,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죠. 이런 인권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옳게 연결된 것은 다음 중 인권의 특징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천부적, 하늘이 부여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 이거 알겠죠? 자, 보편성은 뭐냐면요. 어떤 인종, 어떤 민족, 성별, 사회적 신분, 계급에 따라서 이 인권이 있기도 하거나 없기도 하거나 많거나 적거나가 아니라 누구나가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권리가 인권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너는 너무 그동안 사회에 잘못한 일이 많아. 너는 인권 좀 적어도 돼. 뺏을 수 있나요? 아니죠. 불가침성이에요. 누가 뺏거나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그죠? 자, 그리고 인권은 영원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시간 제한적으로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간으로 사는 한 인권은 계속 보장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후 인권도 얘기를 하잖아요. 죽은 사람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얘기될 수 있는데요. 영원히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사는 동안에만 한정하지는 않겠죠. 나는 인권 너무 많아. 너 좀 줄게. 너 부족하지. 인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권은 남한테 줄 수 없어요. 받을 수도 없어요. 불가양성입니다. 자, 비슷하게 불가분성. 내 인권 많으니까 쪼개서 너 좀 줄게. 안 된다는 거죠. 인권은 나눌 수 없어요. 이렇게 인권의 특징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앞에 나온 단어와 그 내용을 이게 한자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죠. 연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가치는 인간 존엄성이죠.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존중해주고 더 높여주는 전문직인데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더 민감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읽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윤리적 갈등입니다. 저도 우리 실천 현장에 나가 있는 제자들 그리고 또 당장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하고 나온 제자들 얘기만 들어봐도 이 윤리적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거나 또 슈퍼비전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적 갈등 보시겠습니다. 윤리적 갈등. 어떤 윤리면에 있어서 뭔가 충돌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윤리적 갈등은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들, 윤리적 행동들이 서로 충돌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로서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윤리적 갈등, 윤리적 딜레마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방향, 실천, 가치, 윤리 이런 거 되게 명료한데 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맞고 저렇게 하는 것도 맞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근데 이것도 맞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죠. 자, 2024년 22회 시험에서도 나온 게 바로 이 지문인데요.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 대표적으로 5가지입니다. 가치 상충이에요. 가장 대표적인데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을 해주는 게 맞아? 아니면은 이렇게 해주는 게 자기결정권을 해주는 게 맞아? 우리가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 비밀 보장이라는 가치 모두 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비밀 보장을 해주면 자기결정 가치가 훼손되고 자기결정을 해주자니 비밀 보장이 어긋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헷갈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 첫 번째, 사회복지사가 마주하는 또는 직면한 상황에서 A라는 가치도 옳고 B라는 가치도 옳아서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의무상충이에요.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수행해야 될 의무, 그죠? 의무도 A라는 의무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B라는 의무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런데 어떤 걸 해야 되는 게 옳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대가 발생한 가정인 경우도 피해 아동을 클라이언트로 볼 수도 있고요. 학대를 한 행위자, 부모나 보호자가 클라이언트일 수 있고요. 그 상황에 노출된 학대 피해 아동의 형제, 자매들이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겠죠. 모두 다 클라이언트이지만 개입의 초점에서 누구를 클라이언트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좀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고요?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때문입니다. 자, 요거는 개념을 한번 읽고 갈게요. 38페이지에 보시면요. 클라이언트가 여러 명일 경우 누구를 클라이언트로 보고 누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에 기인하는 윤리적 갈등의 원인입니다. 자, 네 번째는 결과의 모호성이에요. 사회복지사가 내리는 판단이 몇 년 흘렀을 때 결국 어떠한 결과가 될 것인지 이 결과가 클라이언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지를 생각해 봤을 때 단순하지 않죠. 그죠? 3년 후 내다봤을 때랑 20년 후 내다봤을 때랑 이 클라이언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내린 결정의 결과가 불투명할 경우 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좀 달라질 경우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렵기도 하겠죠. 이런 게 바로 결과의 모호성이라는
모호성 때문에 생기는 윤리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째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은요, 힘 또는 권력의 불균형이에요.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뭐 대등한 파트너십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전문직의 사람과 그 서비스의 대상인 클라이언트는 약간 이 힘과 권력에서 불균형이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에서 오는 윤리적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관계가 권력적으로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역시 아까 우리가 문제에서 봤죠? 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8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째 보도록 하죠. 03. 사회복지 실천에서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치와 윤리적 쟁점인데요. 자, 요거 지금 보시는 윤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가치 상충 같은 경우 어떤 가치와 어떤 가치가 상충하는지 또는 그 가치 상충은 왜 발생하는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입니다. 자기결정권을 어느 정도까지 존중해 줘야 되는지 또는 존중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죠. 아까 자해, 자살, 타인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 우리가 자기결정권 100% 다 존중해 줄 수 없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윤리적 갈등이 발생합니다. 자, 2번째는요. 클라이언트의 비밀 보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자해, 자살, 타인에 대한 위협,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 과정에서 알게 됐을 때 입 꾹 닫고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되나요? 비밀 보장 해줘야 되나? 이거 알려야 되나? 헷갈릴 수 있죠. 자, 이럴 때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제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또 상담사 선생님들은 학생들과의 면담 내용을 당연히 비밀 보장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그 기록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예, 이럴 때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또 비밀 보장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3번째는요, 진실을 말할 의무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책무이죠.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될 내용일 수도 있고 이거를 알게 됐을 경우 클라이언트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럴 때도 말을 해야 되는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이런 게 바로 진실을 말할 의무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째는요.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인데요. 우리가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는 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거고 공정한 건지, 아니면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자원이 좀 더 필요한 이런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게 오히려 공정한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고 사회복지사는 헷갈릴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역시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5번째는요, 전문적 동료 관계인데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동료로서 굉장히 잘 지내고 현장에서 아주 유능한 사회복지사로서 잘 일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뭔가 부정과 좀 비리를 저질렀어요. 이럴 때 사회복지사가 이거 동료 내부 고발자가 되는 거죠. 이 동료의 비리를 고발해야 되는지 알려야 되는지 약간 갈등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는요, 전문적 관계의 유지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라는 전문적 관계 이외에 뭐 친인척 관계라든가 그리고 사적으로 친밀해져 버린 관계가 생길 수 있죠. 이중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로서의 관계에 초점을 둬야 되지 다른 관계와 헷갈려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가끔은 이런 이중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가끔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쟁점,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책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런 윤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내버려둬요? 사회복지사가 알아서 하도록 그냥 두면 됩니까? 아니죠. 자, 전문가들이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윤리적 의사결정입니다. 자, 42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있죠.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갈등이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첫 번째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과정을 따라가 보라 라고 하는 지침이 있고요. 내용을 비교해서 선택해라 라고 하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은요, 결정을 하는 어떤 순서,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1단계, 7단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시험에서는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시험의 단골 출제는 내용이죠. A라는 내용과 B라는 내용이 충돌했을 때 무엇을 우선순위 해야 돼? B와 C가 다시 충돌했을 때 어느 거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돼? 라는 내용, 우선순위를 살펴보게 하는 지침,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1단계와 7단계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먼저 무엇이 충돌하고 있는가? 누가 클라이언트인가? 이 과정에 관여된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충돌하는 가치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또 달성될 경우 어떠한 것들이 이제 해결되고 완화되는 것인지, 대안적인 개입과 개입 전략과 표적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실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이런 모니터링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순서를 둔 것이 바로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윤리적 원칙 심사이죠. 여러분들 아마 생평, 자체, 삼사진 그러면서 많이 외웠을 텐데요. 자,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 심사표. 약간씩 번역이 다르기도 하는데요. EPS 또는 로엔버그와 돌고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 1에서부터 원칙 7까지가 있는데요. 자, 숫자가 높은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 거, 1인 거죠. 원칙 1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평, 자체, 삼사진에서 1, 생명보호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1과 3이 부딪혔을 때는 1, 2와 3이 부딪혔을 때는 2. 숫자가 작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원칙을 지키는 쪽에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도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거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281페이지에 보세요. 자, 5번입니다. 로엔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적 원칙 중 다음 사례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결정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원칙, 생평자체 삼사진 나와 있죠.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의 학대 피해 아동을 원가정, 즉 그 피해가 발생했지만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정, 원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해야 될지, 아니면 아이를 원가정과 분리해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은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1차적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이때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결정해야 되는가? 아이가 하자고 하는 것, 또는 학대 가해 부모가 하자고 하는 것, 아니면 공무원의 의견, 어느 게 중요할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최소 손실의 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사생활 보호와 비밀 보장의 원칙, 또는 복이 없지만 자기결정의 원칙, 이런 거 중요시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답을 얘기해버리면 안 되니까, 눈치 빠른 분들 알아채셨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그대로 원가정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게 나은지, 아이를 분리해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분리 보호 조치하는 게 나을지, 이런 결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원칙이 무엇인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생평 전체 참사진 하나씩만 보면요. 자, 윤리 원칙 7부터 볼게요. 이거는 진실성과 정보 공개의 원칙입니다. 일단 클라이언트가 알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을 때 이제 진실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비밀 보장의 원칙. 우리 너무너무 중요시했죠. 그러나 예외가 있다는 것. 삶의 질의 원칙은 뭐냐면요. A와 B가 부딪혔을 때 어떤 게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더 좋게 하는가, 좋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는 뭐냐면요. 최소 해악의 원칙 또는 최소 손실의 원칙이라고 해서 둘 다 나빠. 그런데 이왕이면 덜 나쁜 것, 해악이 좀 적은 것, 이런 선택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조금 더 좋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클라이언트에게 별로 좋지는 않아. 근데 덜 나쁜 것, 최소 해악의 상황의 거를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자, 자율과 자유의 원칙인데요. 자, 이것도 보면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항상 다 보장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것도 어떤 자기 결정하고도 비슷한 건데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 자율과 자유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런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이거 약간 추상적이고 어려울 수 있는 건데요. 자, 어떨 때는 평등하고 어떨 때는 불평등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동등한 사람들은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동등하지 않은 관계 자체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불평등하게 처우받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죠? 비밀 보장 깨도 돼. 자기 결정 안 돼도 돼.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돼. 라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으면 아까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원가정에 보호하는 것, 분리 보호하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때 고려해야 될 원칙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진짜 마지막입니다. 윤리 강령 한번 볼게요. 자, 윤리 강령은 전문직이 윤리적인 어떤 실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행동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은 구체적인 지침이에요. 그래서 윤리 강령의 기능 어떤 거 있었죠?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가치들을 좀 위계라든가 교통정리해주는 원칙이 있다, 그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관련 기출에 보면요. 20회에서는 윤리강령의 기능 해서 4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기준에 맞게 실천해야 될 행동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은 지침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5차 개정까지 일어났습니다. 2023년 바로 작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윤리 강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될 내년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죠. 새롭게 바뀐 윤리 강령입니다.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47페이지 중간에 보면 5차 개정, 마지막 개정이 2023년에 있는 5차 개정입니다. 5차 개정에서는 전문, 목적, 가치와 원칙, 윤리 기준 선서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에는 뭐 가치와 원칙 이런 거 없었거든요. 주로 전문과 윤리 기준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는 아예 그 형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윤리 기준이 42개였는데 69개로 확대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변화, 시대적인 사회적인 변화, 다문화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다문화 실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은 아예 삭제되었다는 것. 그래서 예전 문제로 보면 윤리위원회 운영과 구성에 대한 내용이 맞는 답인데 이제 윤리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면 틀린 오답이 됩니다. 내용 자체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다는 게 뭐냐면 내용 자체는 상식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윤리 강령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차원에서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올해는 새롭게 바뀐 윤리 강령
자체가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4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보시면 전문이 있고요. 윤리강령의 목적, 윤리강령의 가치와 원칙, 이거는 예전에 없었어요.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윤리강령의 원칙, 핵심 가치, 뭐니 해도 뭐라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주는 것, 우리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게 핵심 가치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윤리 기준은요, 사회복지사로서의 기본적인 윤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죠? 예, 전문가로서의 실천이 있는데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의 윤리 기준은 이제 예전에는 5가지였는데 지금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윤리 기준, 예, 사회복지사에 대한 윤리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고객, 예, 서비스 대상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기준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내가 함께 일하는 우리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이 있습니다. 52페이지에.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윤리 기준, 그리고 기관에 대한 윤리 기준,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은 5개인데요. 예전에는 요 5개 더하기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이렇게 6가지였어요. 아까 제가 좀 전에 4가지, 5가지 조금 혼선을 빚고 얘기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윤리 강령에 보면 사회복지사 윤리 기준이 예전에는 6가지였는데 지금은 5가지로 축소됐고, 빠진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빠졌다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쉬워요. 사회복지사 나에 대한 윤리, 우리 고객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 함께 일하는 동료에 대한 윤리, 내가 일하고 있는 우리 기관, 우리 조직에 대한 윤리,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윤리,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맞는구나 라고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 살펴봤고요. 2024년 22회에서는 3가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윤리 강령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살펴보시고, 최근에 인권에 대한 문제 출제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인권의 특성 여러 가지 봤었죠?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장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